자, 이제 역학 내용으로 역학이 맞죠? 자, 역학 내용으로 들어갈 거고 43페이지부터 보실게요. 자, 역학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오는데 자, 역학의 정의는 우리가 보건학이든 역학이든 뭐 다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역학은 인구 집단에서의 질병, 상해 이런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모든 사건의 분포, 결정 요인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역학의 대상을 보면 누구다? 대상이 인구 집단이다. 그래서 인간의 질병을 탐구한다. 인간의 사망 원인을 탐구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인구 집단이어야 돼요. 자, 질병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질병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 빈도를 측정하는 것은 뭐 율로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발생률, 뭐 유병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질병의 분포를 파악한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겠고 이거 질병의 결정 요인 그래서 이 질병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된다. 자, 역학의 목적과 활용을 보시면은 질병의 원인,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그 원인을 관리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자, 지역사회의 질병 규모를 파악한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환자,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뭐 암 발생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겠고 자, 이런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을 파악하게 되면요. 그걸 토대로 그 지역에 필요한 보건의료 인력이나 시설이나 재원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죠. 질병의 자연사와 예후를 파악한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 위험 요인 파악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예후가 어떻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 자연사를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여야지 우리가 어떤 보건 사업을 했을 때 이 보건 사업을 통해서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생존 기간을 얼마나 단축했는지, 사망률을 얼마나 줄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질병 관리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도 평가를 하게 되겠고 환경 부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도 이런 역학 자료 정보들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역학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존 스노우의 콜레라 연구가 나오는데 자, 존 스노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건학,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인물 중에 하나고 약간 의학계, 역학에서는 진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800년대에 콜레라가 되게 많이 유행했었고 이게 이제 원래는 인도나 이런 데서 주로 유행하던 질병인데 런던에서 콜레라 대유행이 있었고요. 그래서 콜레라에 대한 역학 조사를 했던 사람이 이 존 스노우다. 그래서 과거 콜레라의 전염 기전으로는 미아스마 띠오리 이게 뭘까요? 미아스마 띠오리라고 하는 것은 장기설이라고 해요. 또는 다른 말로 악기설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누가 주장한 거냐? 히포크라테스죠.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한 장기설, 악기설 무슨 의미예요? 나쁜 공기, 장기라는 게 나쁜 공기, 악기, 장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공기가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 4가지 체액이 있는데 거기에 균형이 깨져서 질병에 걸린다라고 했던 게 미아스마 띠오리, 장기설, 악기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콜레라도 나쁜 공기에 의해서 전파된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콜레라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라는 뭐 때문에 걸려요? 주로 물이 오염이 돼서 많이 걸리죠. 그러면 그 물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환자가 많이 발생했겠죠. 거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환자가 좀 줄었겠죠. 사망자가 줄었겠죠. 근데 이거를 물이라고 생각 못하고 공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망자 주변에 공기가 안 좋은 거야.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괜찮은 거야. 이렇게 봐왔었는데 1854년 런던 브로드가를 중심으로 콜레라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존 스노우는 왕실 의사였어요. 그래서 왕실 의사인데 왕실에서 이제 네가 가서 조사 좀 해봐. 그래서 존 스노우가 이 브로드가에 가서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 그 장소들을 지도에다가 점을 찍었죠. 얘를 스팟맵, 점지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망자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이렇게 점을 찍어 본 거예요. 자, 점을 찍어 봤더니 막 이렇게 점을 찍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망자가 없는 지역이 있어. 거길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공장이에요. 아니 이 지역에서 다 막 질병 유행하고 있는데 콜레라로 다 죽고 있는데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 사망자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그
공장에 가봤더니 이 공장은 근무 중에 맥주를 공급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 대신 맥주를 먹은 거지.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맥주를 먹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네. 또 여기 어디가 사망자가 발생이 안 했어. 근데 얘네들은 우물을 따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은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이 발생한 지역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같은 상수원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사망자와 사망자가 아닌 사람 없는 지역과의 차이를 봤더니 물의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그 상수원의 물 공급을 중단을 했더니 사망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존스노가 뭐라 그래요? 뭔진 모르지만 아직 콜레라균이 발견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진 모르지만 물에 있는 무언가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염된 거구나 라고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콜레라 발생이 해당 지역의 공동 우물에 의한 것임을 입증을 해서 1855년에 논문을 발표해요. 콜레라 발생의 전파 양식에 대하여. 그래서 콜레라는 나쁜 공기에 의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오염된 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야 라고 밝혀내서 콜레라 감염설을 주장해서 입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최초의 기술 역학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때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 동네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상수원이 있고 요 동네에 옛날에 중세 유럽, 요때 유럽은 분변 처리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다 그냥 물로 배출하고. 근데 배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집이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사 온 집에 여자아이가 콜레라에 걸려 있었어. 근데 얘가 이제 응가하거나 그런 게 그냥 여기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다. 그래서 요 상수원을 이용하는 여기서 우물을 쓰는 이제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콜레라가 쫙 퍼졌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죠. 저 때는 사실 저런 게 많았죠. 자, 그래서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감염병 유행의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인구학적인 특성별로, 발생 시기별로, 그 다음 환자가 발생한 점지도를 작성했대요. 그래서 점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다? 감염 경로,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질병에 걸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역학의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 인간의 질병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게 그냥 쓱 읽으면 맞거든요. 맞아 보이거든요. 질병의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 맞잖아. 너무 맞잖아. 근데 뭐 때문에? 인간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누구? 인구 집단이어야 됩니다. 자, 인구 집단의 질병의 빈도, 분포, 결정 요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적절하고요. 자, 인구 집단의 질병 빈도의 결정 요인. 자, 질병 빈도의 결정 요인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질병의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자, 인간의 사망 원인이 아니라 인구 집단의 사망 원인이라고 해야 되겠고, 자, 재정 형태를 규명하는 학문 전혀 관계가 없죠. 정답은 2번. 45페이지 넘어가서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다요인설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가지, 역학적 삼각형 모형, 거미줄 모형, 그리고 수레바퀴 모형,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거고, 우리가 앞에서 질병 결정 모형 해서 왜 생의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사회생태학적 모형, 전인적 모형 있었잖아요. 자, 거기에서 질병의 다요인설이 아니라 단일 요인설,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은 오로지 이거 하나야 라고 하는 게 생의학적 모형이었어요. 자, 그럼 역학적 삼각형 모형부터 보실 건데, 자,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앞에서 봤던 역학적 모형과 같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의 생태학적 모형 중에서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형으로서, 자,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자, 건강한 상태에서는요,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균형이 깨질 때 질병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해지거나 숙주가 건강해지거나 그러면 질병이 줄어들겠죠. 자, 특정한 병인을 찾을 수 없는 비감염성 질환을 설명하기에는 어떻다? 적절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얘는 다요인설이긴 해요.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요인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병인이 명확하지 않은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염병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모형이다. 그래서 병인이라고 하는 거, 자, 생물학적 병인, 화학적 병인, 물리적 병인 등이 있는데, 생물학적 병인이라고 하면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겠고요. 화학적 병인이라고 하면은 뭐 수은,
카드뮴 이런 중금속 같은 것들. 자, 물리적 병인이라고 하면은 뭐 고온, 그래서 막 여름에 막 온도가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열사병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기압 같은 것들, 방사선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외선 이런 것들. 자, 거미줄 모형은 자, 질병 발생 원인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뒤에 잠깐 넘겨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간염 치료와 황달 발생의 상호관계 모형도인데 황달이 생겼어요. 자, 이 황달이 생기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맨 위에 보시면 환자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요. 뭐 치료 시설은 어땠어요. 자, 그래갖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됐고 뭐 치료 받아서 정맥 주사를 맞았는데 그 정맥 주사가 뭔가 오염이 되어 있었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간염 그 면역 상태에 영향을 주고 황달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에서 중간에 황달의 결정 요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어떤 하나의 질병이 발생하기까지 관계된 모든 역사적으로부터 막 환경적인 거,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질병 발생을 설명하고 있는 모형이 거미줄 모형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의 고리를 끊어내면은 이 질병을 막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요인을 다 제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몇 개의 고리를 잘라냈을 때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거미줄 모형이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자, 모든 요소들끼리 서로 연결해 보면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자, 그 근원을, 질병의 명확한 근원을 찾기는 어렵다. 다원론적 개념.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자, 병인이든 숙주든 환경이든 구분하지 않고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황달, 뭐, 간염 바이러스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자궁경부암이다. 그러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그 안에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질병 발생의 계보를 여러 곳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끊어주면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한 발생 기전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몇 개의 고리를 끊어내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다라는 모형입니다. 자, 넘어가서 수레바퀴 모형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자, 수레바퀴가 모양으로 생겼는데 자, 안에 숙주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 숙주를 둘러싼 환경이 있어요.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있고 자, 숙주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적 소인이 있죠. 그래서 어떤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숙주와 숙주를 둘러싼 환경의 상호 작용으로 설명하는 게 수레바퀴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수레바퀴 모형도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여러 가지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형이고요. 특징을 보면은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을 뒷받침해주고, 자, 유전이 숙주 요인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자, 환경으로는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등이 있고요. 자, 숙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 능력이 질병 발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자, 거미줄 모형과 다르게 숙주랑 환경을 구분을 해서 숙주랑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해요. 그럼 거미줄 모형은 어땠는데요? 숙주, 병인, 환경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다 갖다 집어 넣었다라는 거죠. 자, 질병 발생에 대한 원인 요소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바퀴의 크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켰다, 그럼 생물학적 환경의 범위가 커질 거고요. 자, 숙주의 유전적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유전적 소인의 원이 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에 뭐 예시가 있는데 수레바퀴 모형의 예해서 1840년 아일랜드 대기근 때 1845년에 긴 장마와 감자에 병충해가 심하게 번지면서 흉작이 있었대요. 그러면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환경이었는데 사회적 환경을 잘 관리해서 적절한 구호 대책을 통해서 기근을 면했대요. 이때는. 근데 46년에 또 대흉작이 들었는데 그때는 구호 정책이 없었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들. 그래서 수레바퀴 모형 중에서 어디를 관리하면은 질병 유행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한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47페이지 보시면 거미줄 모형과 수레바퀴 모형을 비교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질병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형이고요. 차이점, 거미줄 모형은 여러 요인들이 얽혀서 복잡한 경로가 있다. 수레바퀴 모형은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라는 거. 자, 문제 보시면은 가 유치원에서 폐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했다.
발생했대요. 역학조사 결과 교사 2명과 원생 16명이 결핵에 걸렸음을 확인을 했고요. 결핵 발병에 대해서 관련 요인을 조사했더니 교사와 원생의 영양 상태, 주거 지역, 유치원의 환경 조건, 결핵균의 미생물학적 특징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는데 이 요인들과 여러 가지 선행 요소는 직간접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대요. 자, 관련된 모형은 뭐다? 거미줄 모형. 그래서 보시면은 지문이 되게 길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구사 문제에서는 굉장히 좋아해요. 문제가 되게 쉬워도 지문이 길면은 읽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긴 지문들을 빨리 읽는 연습을 하는데 가장 좋아요, 이 교재가. 그래서 거미줄 모형에 대한 설명. 자, 2번 문제, 질병 발생 다요인설에 대한 설명 맞는 것.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숙주, 환경, 그리고 유전이 아니라 병인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죠.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숙주와 병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형을 제시한다. 어때요? 그렇죠. 숙주와 병인의 상호작용인데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요? 환경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어쨌든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가거나 환경이 병인에게 유리하게 가거나 이래서 숙주와 병인이 그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좀 찜찜해. 환경이 어쨌든 빠져 있어. 우리는 아마 문제를 풀 때 그럴 거예요. 그럼 잠깐 내버려 둬요. 얘는 딱히 틀렸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맞다고 하기에는 환경이 없네. 잠깐 둬요. 자, 거미줄 모형에서는 숙주 요인 중에서 특히 유전적 소인을 강조한다. 자, 거미줄 모형에서는 특정 요인을 강조한 게 없어요. 그럼 유전을 강조한 것은 수레바퀴 모형이었고, 자, 생태계에 발생하는 질병의 어느 것이든 주로 한 가지 요인에 의한다는 개념이다. 이건 어때요? 자,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한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은 단일 요인설, 그래서 뭐예요? 생의학적 모형밖에 없죠. 자, 수레바퀴 모형인데 기본 개념이 질병 발생이 서로 선행하는 여러 요소가 복잡한 계보를 이루는 결과에 의해서 발생한다. 거미줄 모형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럼 나머지가 다 틀렸어, 확실하게. 그러면 요거는 그냥 답을 2번으로 고르면 되겠구나.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3번에 역학적 삼각형 모형으로 가장 잘 설명되는 질병은 뭘까요? 자,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이긴 하지만 병인이 명확한 감염병 설명에 유리하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심근경색증이나 암이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4번이죠. 자, 4번 문제, 우리나라 연령 표준화 자살률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정부에서 2011년에 자살 예방법을 제정을 했고요. 2012년에는 자살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던 파라캇이라고 하는 농약이에요, 농약. 자, 농약 판매를, 이 파라캇 판매를 금지했대요. 자, 자살률 변화는 질병 발생의 결정 요인 중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2011년에 법이 제정이 됐고, 2012년부터 파라캇 판매가 금지가 됐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1년을 기점으로 2012년부터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법 제도가 개선이 된 거죠. 자, 요거는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사회적 환경, 그럼 내용 중에서는 정치, 사회 제도 요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5번. 최근에 그것도 있었잖아. 번개탄 피워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차에서 번개탄 피워놓고, 그래서 번개탄 판매를 중지한다는 이 정책을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게 실행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되게 이게 뭐지? 이걸 뭐라고 해? 그 표현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되는데 이런 진짜 겉만 이렇게 발라버리는 이런 식의 대책이기도 하죠. 아무튼 어쨌든 뭐 파라캅 판매 금지했더니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래프고요. 자, 5번에 질병 발생 모형 묻고 있는데, 자, 질병의 발생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 중에서 몇 군데에서만 연결을 끊어주면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거미줄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자, 6번 거미줄 모형과 수레바퀴 모형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다? 질병 발생이 다요인설이겠고 유전
유전적인 인자를 강조하는 게 수레바퀴 모형. 생물학적 요인의 다양성을 따로 언급하고 있진 않고요. 숙주, 병인, 환경의 상호작용은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고 질병 발생의 경로를 설명하는 것은 거미줄 모형이다. 자, 7번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 발생 모형.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병, 죽상경화증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다. 뇌졸중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과 더불어 개인의 유전적인 요인, 생활습관, 개인의 성격, 스트레스, 사회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경로가 있다. 뭐예요? 거미줄 모형에 대한 설명이겠고, 자, 8번 다음 설명에 적합한 질병 발생 모형. 농부가 가을철 수확기에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세우다가 베인 상처를 통해서 침입한 균에 의해서 렙토스피라증에 걸렸대요. 자, 이거는 뭐예요? 질병의 병인에 대한 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역학적 삼각형 모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정답은 4번.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 설명에 적합한 모형이 뭐, 결국은 이 문제는 감염병 발생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형이 뭐냐라는 문제인 거고, 감염병 발생은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 적합하다라는 거죠. 정답은 5번. 자, 넘어가서 질병과 요인 간의 원인적 연관성. 자, 관련성의 종류, 원인적 연관성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자,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A가 달라지니까 B도 달라지네. A가 줄어드니까 B도 줄어드네. 이런 것들을 결국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A가 늘어나니까 B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A가 B의 원인이냐? 그건 아닐 수가 있겠죠. 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자, X가 Y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드시 X가 Y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Y가 X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죄송해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X가 Y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 근데 반드시 X가 Y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의할 수도 없고 Y가 X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또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서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가 없다. 근데 뭔가 관계는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요. 자, 독립적 관련성과 비독립적 관련성. 자, 비독립적 관련성을 통계적 관련성이라고 합니다. 이 독립적 관련성은 서로 독립되어 있어요. X랑 Y랑 전혀 별개라는 거에서 다시 말하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전혀 없는데 마치 관계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 그러니까 우연히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날면은 배가 떨어지는구나가 아니라 그냥 까마귀가 나는 순간에 배가 떨어졌을 뿐인데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에서 얘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자, 비독립적 관련성은 두 개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완전 별개가 아니라 A와 B가 어떻게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계적 관련성이라고 합니다. 자, 두 변수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긴 해요. 근데 얘가 원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래서 원인이 존재할 때 질병 발생률이 뭐 높아지거나 어떤 요인이 있을 때, 자, 그 요인이 있을 때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긴 해요. 근데 얘가 진짜 원인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면 그걸 다시 구분을 해보면은 비원인적 관련성과 원인적 관련성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비원인적 관련성은요, 둘이 예를 들어서 국어 성적이 좋은 애들이, 국어 잘하는 애들이 영어도 잘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어를 열심히 하면은 영어도 잘하게 되는구나 하기에는 좀 안 맞아요. 근데 둘이 관련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다른 요인이 교란 변수 같은 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뇌가 수리적인 영역보다 언어적인 영역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 발달한 사람들은 몇 개 국어 막 쉽게 하잖아요. 그런 특성인데 두 개가 관련이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통계적 연관성은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다라는 것. 자, 이런 이 비원인적인 관련성이 우연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연구 설계 방법이 잘못돼서 사실은 관련이 없는데 관계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교란 변수가 영향을 줘서 그러니까 관계가 있긴 있지만 교란 변수에 의한 거지 둘이 인과관계는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문과적 소질이 발달한 뇌 구조, 자, 요게 교란 변수가 돼서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인적 관련성이에요. 자, 원인적 관련성은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어야지 원인적 관련성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면 직접적인 인과관계인지 간접적인 인과관계인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인의 종류에는 직접 원인이 있고 간접 원인이 있다. 그래서 어떤 요인이 그 요인이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면 직접 원인, 간접 원인은 자, 그 알코올을 섭취했어요. 그래서 알코올을 섭취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지방간이 생기고 그게 간암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를 간접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은 51페이지에 나오는 질병과 요인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부여하는 9가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힐이라고 하는 브래드포드 힐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이게 왜 이제 나온 이론이냐면 우리가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로나의 그 신종 폐렴의 원인인지를 알고 싶으면요. 그 바이러스 갖다가 사람한테 넣어보면 돼요. 넣었더니 걸렸네? 그럼 명확하거든요. 근데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질병의 원인을 찾는 연구는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균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씩 넣어보면 돼. 그래서 너 그 중에서 걸리는 걸 찾아내면 그게 원인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찰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아니라 어떤 사회학적 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요,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인과관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요 기준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이제 기준 9가지가 제시가 된 건데, 이제 9가지가 모두 해당이 돼야지 인과관계냐? 그건 아니고 요 9가지에 해당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이 되면 될수록 인과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관련성의 강도, 연관성의 강도라고 하는데, 자, 연관성의 강도, 관련성의 강도는 비교 위험도나 교차비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대기 오염과 폐암의 비교 위험도를 구해봤더니 비교 위험도가 1.1이다. 그다음에 흡연과 폐암의 비교 위험도를 구해봤더니 10이다. 그러면 뭐가 높은 거예요? 10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 위험도나 교차비가 클수록 관련성의 강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자, 연관성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 관련성의 일관성 뭐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흡연과 폐암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지금 시점에 환자 대조군 연구를 통해서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야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과거 논문들을 찾아봤더니 1950년에 했던 코호트 연구도, 어디 미국에서 했던 연구도, 2000년에 했던 연구도 다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이 높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일관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변수의 관련성이 연구 대상 집단이 달라져도, 연구 방법이 달라져도, 연구 시점이 달라져도 계속 비슷하게 관련성이 있다라고 나오면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흡연, 폐암, 혈중 콜레스테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흡연과 폐암, 혈중 콜레스테롤과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관찰된 예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관련성의 특이성은요, 자, 내가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럼 나는 무슨 질병에 걸려요? 홍역에 걸려요. 두창에 안 걸려요. 홍역 바이러스는 홍역만 일으켜요. 그다음에 그 성면에 노출된 사람에게 중피종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 중피종은요, 성면에 노출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걸릴 일이 없어요. 이런 경우들을 관련성의 특이성, 연관성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성질환에서는 이 관련성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자, 요인 폭로와 질병 발생과의 시간적 선후관계, 여기에 별표. 자, 어떤 조건이 해당이 되든 해당이 되진 않든 간에 이 시간적 선후관계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 연관성의 강도도 있고요, 일관성도 있고요, 쭉 설명이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폐암에 걸리기 전까지 나는 담배를 핀 적이 없어. 근데 폐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화가 났어. 아니, 나는 담배도 안 폈는데 왜 폐암에 걸렸지? 그 다음에 담배를 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흡연이 폐암의 원인일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당연히 질병보다 선행해야 된다라는 것. 인과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단일 변수, 무조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원인 변수의 존재가 결과보다 항상 앞서 있어야 되며, 두 번째 줄, 여기는 근데 시간적인 간격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암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는데 보통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내가 성면 작업장에서 일한 지 3개월 만에 폐암에 걸렸다. 아무리 성면 노출이 폐암보다 선행했다 하더라도 3개월 만에 성면이 폐암을 유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격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다음 5번에 생물학적 정도라고 하는데 양 반응 관계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용량 반응 관계, 양 반응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인 요인의 폭로된 정도가 클수록 강할수록 질병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30년 핀 사람이랑 하루에 두 갑씩 30년 핀 사람이랑 하루 세 갑씩 30년 핀 사람의 폐암 발생 비교 위험도를 발생률을 비교해 봤더니 세 갑 핀 사람이 두 갑 핀 사람보다, 두 갑 핀 사람이 한 갑 핀 사람보다 훨씬 더 발생률이 높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6번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은요. 자, 이런 생물학적인 어떤 지식, 그래서 미생물학, 생리학, 임상의학 이런 지식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할 때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요인이 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생물학적으로 어떤 기전에 의해서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설명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 자, 7번의 기존 지식과의 일치. 기존 지식과의 일치는 앞에서 우리가 연관성의 일관성이랑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야. 이게 기존 지식이에요. 다른 뭐 이미 이제 입증이 거의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연구를 했어. 근데 흡연과 폐암의 관계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받아들여지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기존 학설이 지방은 몸에 해로워, 삼겹살 기름, 소고기 기름 이런 것들은 몸에 해로워가 기존 학설이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전부터 해서는 어떤 이론, 지방의 반란, 그래서 지방이 몸에 해롭지 않아,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이론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잘 안 받아들여져요. 지금 꽤 많이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보시면은 뭐 식당에서 저지방식을 제공한다, 저지방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게 기존 학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학설과 일치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인과관계로 받아들여지고 학설과 다르면은 인과관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험적 입증은 여기에서 말하는 실험은 이 인과관계 판단 기준 9가지는 인간의 질병 원인을 판단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근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다라면은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인 요인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이나 실험을 통해서 관련성의 변동이 관찰되면은 굉장히 명확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의 원인 요인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죠. 이게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 같은 걸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 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을 미치긴 했어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질병의 원인균들이 밝혀지고 원인균들에 대한 이름이 생기고 뭐 대표적으로 매독 같은 것들 그 당시에 밝혀지고 그런 것들인데 지금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실험해 볼 수는 있어요. 제가 또 얼마 전에 갑자기 원래 트러블이 안 생기는데 여기 뭐가 생겼어. 2개가 생겼는데 다음날 하나가 또 생기고 팔에 2개가 더 생겼어. 다리에 2개 생겼어. 도대체 이게 뭐지?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 이럴 때 뭐 하냐면은 내가 최근 들어서 새롭게 먹은 음식이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찾아봤더니 제가 노안이 너무 진행이 돼요. 글씨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눈 영양제를 좋은 걸 사갖고 먹었어. 근데 딱 그거 먹은 시점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우선 안 먹었어요. 이제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얘가 늘어나는지 보고 있어요. 안 늘어나는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좀 없어진 다음에 다시 먹어봐. 그게 또 생겨? 명확한 거야. 걔 때문인 거예요. 이게 실험적 입증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뭘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여러분, 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늘, 나이가 눈으로 오더라고요. 진짜 눈으로 와. 눈이 제일 먼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자, 실험적 입증은 이런 거. 여기 보시면은 자연 실험에 의한 확인이 되기도 한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자연재해든 어쨌든 뭐 인재든 간에 사고로 인해서 방사선이 누출이 됐죠.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에 노출이 됐죠. 그 이후에 확연하게 증가한 질병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뒤에 가면 아마 환경보건이나 그쪽에서 방사선 쪽에서 나올 건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한테 갑상선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근데 갑상선암이 보통 어린 나이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얘를 설명할 수 있는 건 그 원전 사고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실험적 입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존의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풍진이 대표적으로, 자, 임신 중에 풍진에 감염되면은 선천성 기형아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시기에 산모들이 아기를 낳는데 선천성 기형아가 발생률이 너무 증가했어.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인지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요 산모들이에서 검출된 어떤 균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못 보던 균이야. 새로운 균이야. 그러면 아직 얘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니까 요게 풍진 바이러스랑 비슷해요. 그래서 루벨라 바이러스랑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다. 근데 루벨라 바이러스도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데 얘가 루벨라 바이러스랑 비슷하네.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선천성 기형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존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바로 이어서 보시면요. 혈청 콜레스테롤과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병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50여 년 동안 많은 연구가 수행이 됐고요.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가 비슷했대요. 적용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조건은 뭐다? 관련성의 일관성, 연관성의 일관성이죠. 자, 이번 문제 관찰된 연관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정하는 힐 기준. 그래서 브래드포드 힐의 9가지 기준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A 지역사회에서 희귀한 질환이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역학조사를 시행했어요. 조사 결과 환자 전체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이 파악됐대요. 자, 그러면 이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질병이 발생이 됐구나. 자, 특이성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 인과관계 추론에서 연관성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 비교 위험도가 크다, 교차비가 크다라는 것. 자, 동물 실험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이거 되게 애매해요.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오픈 마인드로 실험적 입증일 수도 있고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일 수도 있다라는 오픈 마인드를 둬야 돼요. 제가 이거 보건학이랑 역학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교재에서 예시를 보면은 요거는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봐도 너무 실험적 입증처럼 또 보이잖아. 근데 원래 이 브래드포드 판단 기준에서 실험적 입증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실험적 입증이면 안 되는데, 출제위원들도 아마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요 동물 실험에 대한 결과를 실험적 입증으로 출제한 경우가 2번 정도가 있었어요.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으로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픈 마인드로 출제자가 과연 뭐로 냈을까 이거를 추측을 하면서 나머지 문제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노출량이 많을수록 발생률이 증가한다. 용량, 반응 관계가 되겠죠. 질병 발생이 노출 후에 일어났다라면 시간적 선후 관계겠고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거는 기존 학설, 기존 지식과의 일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 1번. 자, 4번 문제. 다음은 어느 도시 A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1월 중 1일 사망자 수와 공기 중의 평균 입자 농도를 기록한 그림이래요. 그림에서 알 수 있는 인과관계 판단 기준 보시면요. 자, 1월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 대기오염, 그러니까 대기오염 정도가 낮을 때, 입자 농도가 낮을 때 사망률이 낮다가 6월 달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그 뒤를 따라서 그러니까 5월 달에 증가하니까 6월 달에 그만큼 증가했고, 6월 달에 증가한 만큼 7월 달에 그만큼 증가하고, 7월에 증가한 먼지 농도만큼 8월에 그만큼의 사망자가 증가하고, 8월에 대기오염 수치만큼 그 다음 달, 한 달 뒤인 9월 달에 사망자가 증가했네요. 뭐예요? 시간적 선후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질 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긴 해요. 정답은 5번. 자, 5번 문제. 2016년 1월에 실시한 지역사회 주민의, 주임 아니고, 자, 주민의 건강,
생태 조사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호흡기 질환 유병률이 3배 높았대요. 이 결과로부터 흡연과 호흡기 질환의 인과적 관련성을 판단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 뭘 고려해야 된다?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시간적 선후 관계. 근데 여기에서는 보시면은 발생률이 아니라 유병률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흡연자들이 언제부터 언제 질병에 호흡기 질환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입증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자, 6번 문제. 2018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 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남자의 흡연력과 고혈압 유병률을 조사했어요. 흡연 양상에 따른 고혈압 유병률은 20 감염 미만인 남자에 비해서 20에서 39 감염 남자는 2배, 30 감염 이상인 남자는 3배 높았대요. 용량 반응 관계를 설명하고 있네요. 근데 문제를 항상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흡연이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려면 반드시 뭘 고려해 봐야 된다? 반드시 고려할 것은 시간적 선후 관계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요 결과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용량 반응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7번. 폐암과 흡연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10년 동안 5,000명의 흡연자와 10,000명의 비흡연자를 관찰했고요. 그 결과 흡연자 집단에서 80명, 비흡연자 집단에서 20명의 폐암 환자가 발생이 됐대요. 자, 이상의 결과로 흡연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라는 인과성을 주장할 때 가장 뒷받침되어야 할 것은 뭐다? 시간적 선후 관계여야 하는데 보니까 문제에서 보기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 결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근거는 뭐냐라는 문제인데 아마 복원이 잘못됐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관련성의 강도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장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옳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과성을 주장할 때 아니구나. 가장 뒷받침이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인과관계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라는 문제네요. 죄송해요. 제가 좀 오해를 했고. 자,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로 쓸 수 있는 것은 관련성의 강도, 비교 위험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 위험도는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다시 구하는 내용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8번. 역학 연구에 있어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과관계 조건을 흡연이 뇌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양한 특성의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들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코호트 연구와 환자 대조군 연구처럼 다른 방법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도 관찰이 됐다. 연관성의 일관성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9번 문제. 다음은 질병의 원인을 증명하는 단계별 접근인데 가나다에 해당하는 것. 자, 요게 지금 예방의학 문제집에서 요약된 이론에 요 내용이 없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건학, 역학에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가면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은요. 우리가 논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의 원인일 것 같아 라는 가설을 가지고 논문을 쓰면은 제일 첫 번째 통계를 돌려봐요. 통계를 돌려봤더니 비교 위험도가 되게 높게 나왔어. 또는 교차비가 되게 높게 나왔어. 그래서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비교 위험도가 10이 나왔어. 와, 이게 진짜 원인인가 보다. 관련성이 크네.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뭐다? 바이어스는 없었는지, 교란 변수는 잘 통제됐는지, 내 연구에 오류는 없는지, 이게 잘못된 결과는 아닌지를 파악을 해봐요. 자, 그럼 바이어스도 잘 통제가 됐고 교란 변수도 잘 통제가 됐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인과관계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통계적 연관성, 바이어스, 인과관계 조건이다. 정답은 1번. 자, 요것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가 2번인가 3번 정도 출제됐었습니다. 요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자, 10번 문제. 질병과 요인과의 인과적 관련성에 대한 지문이다. 아래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의 종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질병 A와 요인 B의 관련성을 알기 위해서 환자 대조군 연구를 기획을 했대요. 근데 논문 검색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환자 대조군 연구 3개랑 동물 실험 연구를 확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에서 환자 대조군 연구들은 각각 다른 인종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차비가 모두 1을 넘었대요. 자, 관계가 있다고 나왔대요. 자, 그 중에서 두 연구가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교차비도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대요. 자, 동물 실험 연구에서도 비교 위험도가 3이었고요. 신뢰 구간은 0.3에서 3.9였대요. 자, 여기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우선 그 다른 논문들을 쭉 검색했더니 계속 유사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들 중에서 나온 데이터가 뭐냐면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교차비도 커진다고 보고했대요. 그럼 용량 반응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동물 실험 연구에서 비교 위험도가 3이었는데 자, 이 비교 위험도가 3인데 이건 동물 실험 연구이기 때문에 연관성의 강도로 넣으시면 안 되고 원래는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으로 봐야 되는데 그마저도 비교 위험도가 3이고 신뢰 구간이 0.3에서 3.9다. 자, 요거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신뢰 구간이 2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0.3과 3.9 사이에는 1이 있죠. 자, 1이 포함이 되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다라는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동물 실험 결과 의미 없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용량 반응 관계가 적절하겠고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이 된 거고 특이성은 전혀 없고요. 기존 학설과의 일치, 기존 학설이 제시되진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